김점순 씨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제게는 아픈 손녀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세상 가장 평범한 할머니의 가장 위험한 마지막 전쟁.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 충청남도 아산시와 맞닿은 천안의 낡은 연립주택. 방안은 아이가 막 떠난 뒤에 옹기와 정막이 함께 감돌았다. 손녀 유나를 어린이집에 막 데려다주고 온 점순 할머니는 텅 빈 공간을 채우듯 손녀의 흔적을 매만지고 있었다. 곱게 갠 이불, 작은 장난감, 그리고 머리맡에 웃는 얼굴 사진. 평생의 노동으로 주름지고 마디 굵은 점순의 손가락이 사진 액자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제잘거리던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했다. 할머니, 통장에 돈 다 모으면 나 이제 쌩쌩 달릴 수 있는 거지? 소풍도 갈 수 있고. 점순의 거친 손이 사진 속 손녀의 여린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평생 무언가를 지켜온 따뜻하고 강인한 보살핌의 손이었다. 바로 그때 정겨운 트로트 벨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날카롭게 깨뜨렸다. 액정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민준 수사관입니다. 김점순 씨 명의 통장이 수백억 원대 불법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세 글자에 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기꾼은 할머니의 계좌번호는 물론 아들의 직장까지 정확히 읊어댔다. 점순의 이성이 조금씩 마비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산 사람이에요. 그 통장은 우리 손녀딸 병원비 통장이라고요. 어머니 심정은 이해하지만 명의를 도용당하셨더라도 본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협조를 안 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족분들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아드님 김영수 씨.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어린이집에 있어야 할 유나의 목소리였다. 점순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유나야! 우리 유나! 어린이집에 있는 애한테 무슨 짓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 이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국가안보망을 통해 어머니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끊거나 다른 번호를 누르는 즉시 저희는 어머니를 공범으로 간주하고 손녀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연락할 생각은? 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화를 끊을 수도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다. 손발이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기분이었다. 점순은 거의 로봇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랍으로 향했다. 보안카드를 움켜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그 손이 이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점수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불러주는 숫자를 따라 보안카드의 번호를 하나하나 힘겹게 읽어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조각나 사라지는 것 같았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묶여있던 밧줄이 풀린 듯 점수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 우리 강아지.
어린이집에 별일 없는 거지? 유나가 왜?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지. 엄마 무슨 일 있어? 그 평범하고 당연한 대답. 그 대답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점순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점순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경찰서 앞 서자, 차가운 관공서의 문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하지만 점순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경찰은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눈빛 어디에도 희망은 없었다. 함께 가주었던 아들 영수는 터져나오는 우라를 참지 못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절망에 가까운 공포의 외침이었다. 어떡해요, 어머니? 그 돈 없으면 우리 유나 수술은. 그러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왜 모르는 번호를 받으셔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점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두 손은 힘없이 무릎 위에 떨궈져 있었다. 평생 무엇이든 단단히 쥐고 일궈왔던 자랑스러웠던 그 손이었다. 그날 밤 점수는 텅 빈 안방에 홀로 누워 죽음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세상은 끝난 것 같았다. 그때 머리맡에서 반짝이는 손녀 유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저 아이의 미래를 망쳤구나. 그 순간 심장을 쥐어짜던 절망이 뜨거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점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바싹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지옥 같았던 그놈과의 통화 녹음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때 점순의 귀가 아주 희미한 소리를 포착했다. 사기꾼의 목소리 뒤편으로 섞여 들어오는 이번 역은 신설동. 아주 작은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 점순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점수는 평생을 보낸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시장 한편에서 좌판을 보는 부동산 사장 친구 오정숙과 그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전파상 친구 이만식을 찾아냈다. 점수는 두 친구 앞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녹음된 지하철 소리를 들려주었다. 신설동역이야. 그놈은 여기서 전화를 했어. 나 이놈들 잡아야겠어. 미쳤어, 할망구야. 경찰도 못 잡는 놈들을 어떻게 잡겠다고. 언니,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 나이에. 점수는 두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간절함이 담긴 결의의 손이었다. 도와줘. 정숙은 점순의 손을 마주 잡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친정엄마도 저런 전화 받고 집문서 넘길 뻔했잖아.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 정말. 만식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려 했지만 점순의 눈빛을 보고는 결국 입을 열었다. 점순이 너 옛날에 우리 가게 불났을 때 죽은 네 남편이 맨발로 제일 먼저 달려왔었지. 그 빚은 갚고 가야지, 원. 세상에서 가장 낡고 나이든 수사팀이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만식은 시장 구석에 있는 자신의 작은 좌판으로 점순과 정숙을 이끌었다. 그곳은 그의 전파상이자
비밀스러운 연구소였다. 영감님, 그 고물들로 뭐가 되긴 돼요. 저놈들은 최첨단이라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뭘 모르는 소리. 최첨단이 별거냐? 먼지 한 톨만 껴도 빌빌대는 것들이. 이놈은 밥만 주면 50년은 더 돌아가. 만식의 자부심 가득한 손길이 낡은 오실로스코프의 전원을 켰다. 초록색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그는 녹음 파일을 기계에 연결했다. 화면 위로 들쭉날쭉한 소리의 파형이 어지럽게 그려졌다. 저기 저 지저분하게 널뛰는 게? 사기꾼 놈 목소리고 문제는 그 밑에 숨은 놈인데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오디오 믹서의 다이얼 위에서 섬세하게 춤을 추었다. 그가 주파수를 조절할 때마다 거친 파형들 아래에서 규칙적인 모양의 작은 파형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요놈. 저게 범인 목소리보다 더 정직한 놈이지. 만식이 증폭된 소리를 스피커로 틀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깨끗했다. 이번 역은 신설동역입니다. 2호선이나 우이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땡마이너스 하는 특유의 환승역 알림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다. 첫 번째 성공이었다. 가자. 신설동으로. 기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은 천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세 사람은 쉴 새 없이 오가는 인파와 어지러운 소음 속에서 잠시 방향을 잃은 듯 멈춰섰다. 거대한 도시에 던져진 작은 노인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정숙의 눈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평생을 땅과 사람을 봐온 그녀의 직업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여긴 완전히 상업지구. 노른자 땅이네. 유동인구 많고 빠져나갈 골목도 많고 사기꾼들한테는 딱 좋은 입지 조건이야. ATM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거미줄보다 더 얽혔네. 저놈들 돈 세탁하기엔 딱 좋은 구조야.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정숙은 상권의 흐름을 읽었고 만식은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았다. 점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서 마주쳤다. 5번 출구 앞에 한 편의점. 저기 저 편의점 앞 ATM기. 바로 앞에 전봇대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길 쪽 CCTV에서는 완전히 가려져. 위치도 딱이야. 사람들 눈에 잘 띄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골목 안으로 10초 만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네. 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마치 나침반처럼 망설임 없이 그 편의점을 가리켰다. 평생을 보살피던 그 손이 이제는 적의 심장을 향한 칼끝이 되어 있었다. 저기다. 결전의 장소는 정해졌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부터 바로 편의점 주변에 진을 치고 본격적인 잠복에 들어갔다. 정수군 길 건너 찻집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 전체를 조망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훈수가 터져나왔다. 저렇게 목 좋은 자리를 그냥 썩히네. 권리금도 못 받을 놈들. 만식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점수는 편의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매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물건을 고르는 척 쥐고 있는 그녀의 손에 희미한 땀이 맺혔다. 손바구니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거리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이었다.
점순의 눈이 번뜩였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젊은 청년 하나가 초조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ATM기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점수는 약속한 대로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왼손으로 옮겨들었다. 목표물 신호였다. 신호를 확인한 정숙과 만식의 등줄기에 긴장감이 흘렀다. 청년은 마침내 ATM기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고무줄로 묶인 너댓장의 카드 뭉치를 꺼내 들었다. 틀림없는 인출책이었다. 청년은 돈다발을 정신없이 가방에 쓸어 담더니 서둘러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했다. 점수는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쫓았다. 평생 시장 바닥을 누볐던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만식과 정숙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 청년이 갑자기 멈춰서서 획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점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길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뒤로 숨었다. 차가운 벽에 댄 손바닥이 축축했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청년은 대로변으로 나와 때마침 도착한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언니, 버스. 저거 놓치면 끝이야. 세 사람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버스를 향해 달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허둥지둥 교통카드를 찍으며 간신히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낯선 공장지대의 허름한 주택가에 멈췄다. 청년이 내리자 세 사람도 황급히 뒤따라 내렸다. 청년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한 낡은 다세대 빌라의 반지하로 사라져 들어갔다. 세 사람은 길 건너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들의 눈앞에 적의 소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점수는 지친 다리를 애써 세우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다시 결의로 단단해져 있었다. 늦은 밤 정숙의 낡은 차 안.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빌라의 반지하 창문만 노려보고 있었다. 아산과 맞닿은 천안의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한 놈이 통화를 하며 나오더니 검은 쓰레기 봉투 2개를 빌라 구석의 쓰레기 더미에 아무렇게나 툭 던져놓고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경계심도 없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자의 오만함이었다. 점순의 눈이 번뜩였다. 경찰은 집안을 함부로 뒤질 수 없지만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는 주인 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였다. 저거다. 온 동네가 깊은 잠에 빠진 캄캄한 새벽. 점수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차에서 내려 쓰레기 더미로 접근했다. 위생장갑을 낀 그녀의 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평생 무엇이든 지켜왔던 그 손이 이제는 적진의 심장부를 파헤치고 있었다. 점수는 문제의 검은 봉투 2개를 잽싸게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 사람은 급히 잡은 모텔 방에 모여 숨을 골랐다. 점수는 거침없이 가져온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쏟아부었다. 역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의 손은 단호하게 쓰레기 더미를 헤집었다.
아이고 냄새야. 이걸 다 뒤져야 돼? 이런 건 그냥 휴지 뭉치잖아. 잠깐. 그거 그냥 휴지가 아닌 것 같아. 점순의 직감이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젖은 종이 뭉치를 펼쳐냈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준 수사관입니다. 어머니, 당황하지 마시고 국가안전계좌로. 악마의 대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잘게 부서진 유심칩 조각들까지 함께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거면 게임 끝이야. 이 서류 뭉치가 저놈들 집 문서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당장 경찰서 가자. 경찰? 그 양반들 머리는 구식 진공관이라 이 신호가 들어가도 제대로 증폭이 될지 의문이야. 헛바퀴만 돌다가 끝날 수도 있어. 점수는 말없이 바닥에 펼쳐진 증거물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경찰이 저놈들을 잡아넣으면 내 돈은, 우리 유나 수술비는 돌아오는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범인을 잡아도 피해 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녀의 손가락이 바닥에 널린 피해자 명단을 천천히 가리켰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건 나만의 돈이 아니야. 여기 적힌 사람들, 우리처럼 피눈물 흘리고 있을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기도 해. 우리가 찾아야 돼. 지금 제정신이야? 저 소굴에 들어가서 돈을 찾겠다고? 계획을 바꿔야겠어. 경찰서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점순의 눈이 바닥의 증거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훑기 시작했다. 단순한 증거가 아닌 돈을 되찾기 위한 무기로서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세워지고 있었다. 모텔 방의 불빛 아래 세 사람의 머리가 다시 맞대어졌다. 만식이 자신의 낡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지만 이내 욕설과 함께 손을 떼었다. 안 돼. 이놈들 방화벽은 최신형이야. 내 장비로는 어림도 없어. 정면으로는 못 들어가. 그럼 이제 어떡해? 그림의 떡이란 말이야. 점수는 말없이 바닥에 널린 피해자 명단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정면으로 문을 딸 수 없다면 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들면 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놈들은 늘 사냥감을 찾아다녀. 우리가 기가 막힌 먹잇감이 되어주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0- 사기 작전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만식은 용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사기꾼들이 정보를 얻을 만한 구식 시니어 부동산 커뮤니티를 찾아냈다. 자, 사냥터는 찾았고 이제 미끼를 만들어야지. 만식의 투박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짜 프로필이 뚝딱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점순이 미끼가 될 게시글의 문구를 구술하기 시작했다. 사기를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악마의 심장을 꿰뚫는 문장이었다. 점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만식이 그대로 타이핑했다. 거액의 현금을 어찌할지 모르는 순진한 부자의 글이 완성되었다. 만식은 등록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다. 이거 정말 괜찮겠어?
낚시꾼이 고래한테 잡아먹히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점수는 그런 만식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해야지. 만식은 침을 한번 삼키고 버튼을 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낚시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후 작전이 시작되었다. 정숙은 부잣집 사모님처럼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미끼는 성공적이었다. 점순과 만식은 카페 건너편 차 안에서 손에 땀을 쥐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점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고 있었다. 얼마 후 인출책 청년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청년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네. 총책, 네. 그게 무슨,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청년의 얼굴에서 어설픈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눈빛이 정숙을 쏘아보고 있었다. 청년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정숙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신설동에서 잠복하던 점순과 정숙의 모습이 찍힌 흐릿한 CCTV 사진이 있었다. 우리 막내 보러 신설동까지 행차하셨던 할머니 친구분이시네? 총책께서 안부 전해달래. 다 아시고 계시다고.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덫에 걸려든 것은 자신들이었다. 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청년은 위협적인 미소를 남긴 채 유유히 카페를 빠져나갔다. 점순과 만식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점수는 말없이 다가가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친구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었다.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정체를 들켜버린, 꼼짝없이 갇혀버린 사냥감일 뿐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정숙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만식은 절망적인 얼굴로 담배만 태웠다. 당장 그만둬야 해. 저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야. 이 낡은 부품들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세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점순이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믹스커피 세 봉지를 뜯어 종이컵에 담았다. 뜨거운 물을 붓자 방 안에 구수한 커피 향이 퍼졌다. 점수는 말없이 두 친구에게 커피를 건넸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종이컵을 쥔 채 그 온기를 느꼈다. 평생을 버텨온 그들의 손에 작은 위로가 스며드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가야지. 이대로 포기하면 우리는 그냥 돈 뺏기.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하지만 끝까지 맞서 싸우면 적어도 빼앗기기만 한 건 아니게 되잖아. 여기 이 사람들, 우리처럼 피눈물 흘리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점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작전을 꺼내놓았다. 내가 저 소굴로 직접 들어간다. 인출체 꼬맹이. 그놈 엄마 행세를 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알아? 자식 걱정에 눈 돌아간 엄마야. 놀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통해. 그래서 저놈들도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야.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지. 다음 날 저녁 점수는 아들 옷장에서 훔쳐온
낡은 점퍼를 입고 빌라 반지하의 문을 두드렸다. 아니, 거의 부서져라 두들겨 팼다. 그녀의 손은 결연하게 주먹을 쥔 결의의 손이었다. 철민아! 박철민! 엄마 왔다! 이놈의 자식아! 문 안 열어!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리더니 철컥 하고 문이 열렸다. 점수는 인출책 철민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놈의 자식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이런 더러운 소굴에서 사람들 등쳐먹으라고 내가 평생 고생한 줄 알아? 점수는 눈에 보이는 돈가방을 붙들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철민이 다급하게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웬 소란이야? 누구야? 당장 그 할망구 끌어내. 점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연기를 멈추고 스피커폰을 노려보았다. 너구나. 내 돈 뺏어간 놈이. 아, 신설동 할머니. 목숨은 아까운 줄 아셔야지. 너, 내 어머니는 너 이러는 거 아니? 아들이 보내준 더러운 돈 받으면서 밤마다 속으론 피눈물 흘리실 거다. 자식이 사람의 길을 버렸는데 어느 부모가 발 뻗고 차겠어. 수화기 너머로 순간 숨을 급하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은 침묵.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날카로운 것에 찔린 자의 반응이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약속했던 신호. 펑! 만식이 빌라의 전력 차단기를 내렸다.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컴퓨터가 멈춰섰다. 완전한 어둠과 혼돈.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완전한 어둠과 혼돈. 컴퓨터 전원이 모두 나가자 청년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뭐야? 왜 이래? 인터넷이 끊겼어! 그 순간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숙이 부른 경찰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변해갔다. 청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후 경찰이다! 문 열어! 하는 고함과 함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들이 순식간에 방 안을 덮쳤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점수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속을 밖으로 걸어 나왔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던 인출책 철민과 눈이 마주쳤다. 청년의 눈에는 원망 대신 이상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점수는 그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었다. 한 형사가 점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이놈들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차는 복잡하겠지만 압수된 범죄 수익금에서 피해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총책 또한 점순이 만든 혼란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되었다. 몇 달이 흐른 2025년 늦가을,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수술을 무사히 마친 유나가 건강해진 다리로 잔디밭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점수는 벤치에 앉아 그런 손녀의 모습을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정숙과 만식이 여전히 티격태격하며 함께하고 있었다. 아이고, 저 녀석 뛰는 것 좀 봐. 누구 손녀인데 저렇게 예뻐. 시끄러워. 다 늙어서 주책이야. 그래도 보기 좋네. 그때 아들 영수가 음료수와 간식을 사들고 다가왔다.
영수는 어머니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뛰노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점수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평생을 지켜온 그 보살핌의 손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유나가 달려와 할머니의 품에 안겼고 점순의 손은 손녀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다. 마침내 되찾은 평화의 손이었다. 평범한 오후의 은행 ATM기 앞. 점순이 돈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휴대폰 통화를 하며 당황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에 막 당하려는 참이었다. 점수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자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학생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절레절레 저어주었다. 학생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끊을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점수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을 향한 따뜻한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